김재규를 직접 수사한 나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은 굉장히 애를 먹었다. 수사 과정에서 김재규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진술 내용을 자꾸 바꾸는가 하면 마치 혁명가 같은 언사를 늘어놓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은 김재규의 언동 가운데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나 충성심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평생 은인을 자기 손으로 쏴 죽이기까지 했으니 박 대통령에 대한 김재규의 태도가 변해 있을 것이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충격이었다. 박 대통령은 평생 김재규를 돌보며 키워주었다. 동양 출신인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2기 동기생이었지만 나이는 박 대통령이 9살 많았다. 임관우 두 사람은 각자 고급 장교로 성장해 가다가 1954년 박 대통령이 5사단장으로 근무할 때 김재규가 같은 사단 36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외했다. 그 후 두 사람이 혈육보다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은 그 시절 군 고위 장성들은 다 알고 있었다. 5.16 혁명 이후 박 대통령은 김재규에게 중책을 맡기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에 힘입어 김재규는 군부의 보직에서는 물론 관계와 정계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아갔다. 호남 비료사장, 육사단장, 육관구 사령관, 보안사령관, 3군단장, 유정회 국회의원, 중앙정보부 차장, 건설부 장관을 거쳐 1976년 12월에는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함으로써 최측근에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해주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재규는 박 대통령의 은혜와 배려로 만들어진 박 대통령의 사람이었다.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자 김재규는 자신이 박정희 체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 되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국내외의 고급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자신이 정계 인물 중 최상의 대통령 적임자라는 자아도취에 빠져들었던 것 같다. 더구나 자기가 키워서 육군 참모총장까지 만들어준 정승화와 손잡으면 정권을 잡고 통치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터였다. 박 대통령을 시해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예비사단을 서울로 진주시켜 정부 주요 시설을 장악하며 정 총장이 갖게 될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이용해 빠른 시일 내에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회로 만들어 혁명을 성공시킨다. 그렇게만 되면 정권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게 이르렀던 것이다. 김재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지 열흘쯤 지난 11월 6일 저녁 이학봉 수사국장은 김재규를 찾아가 합동수사본부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국장은 김재규가 보안사령관 시절 그의 부하였던 사이여서 김재규를 직접 대면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이날 일부러 찾아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이다. 김재규도 낯선 여느 조사관을 대할 때에 비해 한결 편한 표정이 되었다. 이 국장이 사령관님같이 치밀하신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벌이시지는 않았을 텐데 도대체 그날 무슨 생각으로 그처럼 엄청난 일을 저지르신 겁니까? 라고 말을 건네자 김재규는 머릿속으로 정리해두었던 3단계 혁명 계획을 털어놓았다. 취조관의 신문을 받고 진술한다기보다 옛 부하에게 마음을 담아뒀던 생각을 들려주는 것 같았다. 중앙정보부장이 취임해서 국내외 정보를 분석해본 결과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미국의 압력과 야당의 거센 저항에 더 이상 버텨나갈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와 있다고 판단됐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박 대통령을 제거한 뒤 권력을 장악할 결심을 하고 1979년 6월부터 3단계 혁명 계획을 구상해 두었다. 1단계 국내 소유가 확산되어 민심이 박 대통령을 떠났다고 판단되는 때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다. 혁명의 성공을 위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대통령 시해 사건에 끌어들인다. 2단계 박 대통령을 시해한 후에 정승화 총장으로 하여금 군 주도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계엄군을 서울에 진주시켜
국가 주요 기관을 일거에 점거하여 국가의 통치 기능과 권력을 장악한다. 3단계 계엄군이 전 국가기관과 국가기능을 완전 장악하면 혁명을 선언하고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회로 개편 발족시킨다. 그리고 혁명위원회 의장은 김재규 자신이 되고 부의장은 최규하 국무총리로 하며 위원장은 정승화 총장과 상의하여 정승화 총장으로 한다. 구체적 허사 방법으로는 기밀 유지를 위해 단독으로 범행하고 시해 수단은 총기를 사용해 살해하며 거사 계기는 궁정동 정보부 안가의 대통령 만찬 기회를 이용하고 제거 대상은 대통령과 경호실장이며 경호원은 불가피한 경우 신복 부하를 시켜 살해한다. 김재규는 또 정승화 총장은 나와 동양인으로서 평소 가깝게 지냈고 내가 추천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의도대로 따라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을 시해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모든 상황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김계원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다. 김재규는 이 같은 3단계 혁명 계획을 이틀 후인 11월 8일 합수부 수사관의 신문에서도 자세하게 진술했다. 그런데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굳히고 3단계 혁명 계획까지 구상해 놓았다는 사실을 구속된 뒤 열흘 동안 자백하지 않고 버텼던 이유가 있었다. 정 총장을 보호하려고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김재규의 진술은 이렇다. 전회의 진술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까? 본인이 전에 진술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며 본인이 어제 현장 검증 시 기억이 떠오른 것이 있고 전에 고의적으로 숨겨온 사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전부 진술하겠습니다. 연이면 사건 당일의 결심 상황을 전에 진술하지 않은 이유는 여하한가요? 연행된 즉시 결행을 결심한 시기를 밝히면 자연 육군 총장을 계획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를 혁명위원회 구성 시기까지 이용하는 문제가 드러나면 총장의 신변이 위험하게 되며 상당한 의심을 받게 되어 본인과 같이 연행이 된다면 군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바로 진술하지 않고 지금에야 진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재규는 또 11월 8일 작성된 진술조서에서 박 대통령 시해를 결심한 경위에 대해 본인이 대통령을 시해하고자 구상한 것은 오래전부터이나 금년 6월부터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1979년 10월 19일 부마 사태를 직접 보고 와서 이 시기에 대통령을 시해한다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시해해야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던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 지역을 돌아본 김재규는 부마 사태가 단순한 학생 시위가 아니라 밀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박 대통령을 제거하고 나면 정권을 잡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재규의 진술을 듣고 나니 부마 사태 당시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10월 18일 부산 지역의 소요가 폭동 사태로 악화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 나는 부산 소요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급히 군용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었다. 부산에 도착했더니 1시간 전쯤 김재규 정보부장이 다녀갔다고 했다. 당시에는 정보부장이 현장을 방문하면 대통령 명의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격려 하사금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군 장병은 물론 관계기관 요원들이 밤잠 못 자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살펴보려고 일부러 내려온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김재규 부장은 계엄 분소가 있는 군수기지 사령부 등 몇 군데를 돌아보고는 그냥 휙 올라가 버렸다는 것이다. 대통령 하사금 명목으로 단 한 푼도 안 주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재규 부장의 일 처리하는 게 이상하다. 평소에 없던 일을 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사소해 보였던 그때 그 일은
김재규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행동이었다. 폭동화되고 있던 부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 대신 자신의 마음속에 움트고 있던 시역의 뜻을 그곳에서 다짐하고 올라왔던 것이었다. 김재규가 지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건강 악화라든가 권력투쟁에서 밀리고 있다든가 그런 절망감이나 위기의식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그날 만찬장에서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살의를 느껴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주장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증들이 있는 것이다. 만찬장에서 그가 분노를 느낄 만한 일들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 전에 이미 김재규는 만찬 행사를 통보받자마자 바로 정승화 총장에게 연락해 만찬장 옆 별채에 대기시켜 놓았고 범행에 사용할 총기에 탄환까지 장전해 두었다.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한 것이다. 정 총장이 대기 중인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신복들에게 범행 계획을 밝히고 경호원들을 처치하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그랬다면 김재규는 범행 후 자수했거나 자결해버렸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박 대통령 시해가 목적이었다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안가 본관으로 불러 대기시키는 것 같은 복잡한 과정은 아예 필요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을 살해하는 일은 정 총장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이다. 격가지 같은 얘기지만 김재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가운데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얘기들이 있는데 김재규가 11.6 사건 얼마 전에 경북 금능군에 있는 부친의 묘를 이장한 사실이 그중 하나다. 김재규는 풍수들한테서 그 몇 자리가 왕혈이라는 말을 듣고서 이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의 범행 동기를 엿보이게 하는 일이다. 김재규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평소 풍수설이나 예언서 같은 미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재규로부터 3단계 혁명 계획의 자백을 받아낸 합동수사본부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7일 만인 11월 13일에 김재규, 김계원과 중앙정보부 요원 6명을 육군본부 계엄군법회의 검찰부로 송치했다. 그때부터 김재규는 자신의 범행이 유신 통치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거사였다고 진술을 바꾸어갔다.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던 20일간은 대통령 시해 동기가 집권을 위해서라고 줄곧 진술했었다. 민주화라는 말은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그는 박 대통령을 제거한 후 자신이 스스로 집권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치밀한 집권 계획을 세워놓고 거사 시기를 엿보고 있었다고 상세히 자백했고 진술서도 작성했었다. 그러나 사건이 합동수사본부의 손을 떠나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관할하는 6본 계엄군법회의로 송치된 이후 김재규는 돌연 시해 동기를 유신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고 번복한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을 유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민주투사로 자처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해 재야 시민단체들은 김재규를 마치 독재자를 제거한 영웅으로 미화해 가기 시작했다.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김재규의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구명운동에 나서기까지 했다. 김재규는 반박정희 세력인 재야의 지원을 받으며 변호사들을 만나 민주화를 위해 박 대통령을 제거한 것이지 집권력 때문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수정해 나갔다. 그는 국가원수를 시해한 대역죄인에서 졸지에 민주화라는 대의를 위해 목숨 걸고 독재자를 제거한 민주열사라고까지 미화되고 있었다. 김재규 변호인단은 그를 민주화 영웅, 의사로 분장시킨 후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며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재규의 주장은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꾸며낸 말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 정보부의 김정섭 제2차장보는 11월 18일 계엄군법회의 검찰부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1979년 8월 중순경
YH 사건의 후유증과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 농민회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회의 석상에서 김재규 부장은 현 사태는 긴급조치 구호로는 사태 수습의 전망이 흐리고 아주 강한 긴급조치 10호가 필요합니다. 고 주장하여 대통령 각하께서 신직수 특보와 김기춘 검사에게 한번 구상해보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후 8월 하순경 CPX 기간 중 B1 벙커에서 김재규가 각하 긴급조치 구호는 칼날이 무디어졌습니다. 칼날이 10호런 긴급조치 10호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전국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니 각하께서 그럼 지금 학생, 근로자, 종교인들을 다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겠소. 당분간 구호를 가지고 밀고 나가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오. 라고 지시했고 그 후 긴급조치 10호는 재론되지 않았습니다.